네, 안녕하세요. 네, 특허법 강사 정진환입니다. 이번 2차 특허법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문제가 다들 좀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풀었을 때는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 풀기 어려웠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문제 1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잠시만요. 네, 최대한. 네. 문제 1번입니다. 이제 갑은 명칭을 다가, 폐렴, 구균, 다당류, 단백질, 접합제, 조성물로 하는 특허 발명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이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은 13종의 개별 원액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물건 발명, 그리고 공정에 대한 방법 발명, 이 부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성물은 13종의 개별 원액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특허 발명의 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이제 허락하였다라고 하고 있네요. 독점적 통상 실시권. 이 부분은 이제 모든 강사님께서 올해 A급이라고 찍었던 부분이니까 다들 반갑게 봤을 것 같습니다. 설문 1번. 갑은 병에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록하였다. 설정하고 등록까지 했네요. 여기서는 뭐 등록에 대한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항 요건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병의 전용 실시권과 을의 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비교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10점이니까 이제 5점, 5점으로 해서 논점은 2개다라고 알 수 있고요. 하나는 전용 실시권에 대한 법리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독점적 통상 실시권에 대한 법리를 쓰면 되겠습니다. 답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용 실시권, 두 번째는 독점적 통상 실시권이죠. 목차는 좀 비슷하게 작성했어요. 논리 흐름을 좀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의, 요건, 효과, 사안 이렇게 저는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100조 2항 그 다음에 101조 여기서 전용 실시권은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과는 이제 따라서 그에 따라서 특허권자가 독점하지 못하고요. 사안 포섭을 할 때 이제 사안 포섭을 저는 이제 왜 이걸 조금을 넣긴 했냐면 문제에서 전용 실시권과 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출제한 것이 아니라 병의 전용 실시권 그리고 을의 독점적 통상 실시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안 포섭을 뭐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고 등록했으니까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을 앞에 제시했던 법리를 가지고 사안에 적용했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통상 실시권 법리 이 부분도 여러분들 다 준비하신 내용들이니까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쓸 때 보시면 인정 여부, 인정 요건, 효과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쓴다면 이 당시에 이제 독점적 통상 실시권에 관한 판례 부분 있죠. 이 독점적 통상 실시권 대상이 무엇이냐 그 부분도 짧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사안에서 이제 갑은 을에게 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허락했을 뿐 등록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후 전용 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연습을 했던 부분이죠. 통상 실시권의 대항 요건에서 제3자의 의미 그 부분 상표법 판례긴 하지만 특허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례니까 저희들이 GS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 판례 답안지에 쓰면 좋긴 해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쓴 이유는 그 판례는 이제 통상 실시권에 대한 이제 법리였고 여기서는 그래도 독점적 통상 실시권이다 보니까 같은 통상 실시권에 묶으면 당연히 법리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저도 적용시켜서 사안 포섭을 했죠. 하지만 그 판례를 여기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목차의 흐름상 저는 의, 요, 효, 사 이렇게 구성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간다면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애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상 실시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독점적 통상 실시권이니까 그 판례를 타깃으로 한 문제가 아닌 이상 굳이 좀 이제 쓰는 것보다는 사안에 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판례를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분께서 그 판례를 쓰셨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결어로서 비교해서 답안 작성했습니다. 비교니까 공통점이 있겠죠. 비교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 문제 없이 다 풀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문제가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정은 무단으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자이긴 하죠. 을은 정을 상대로 특허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했습니다. 10점이니까 5점, 5점으로 논점이 2개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허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특허법 시험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좀 중 정도 낸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공부가 조금은 이제 덜 되어 있거나 얕게 되어 있신 분들 또는 문제를 좀 너무 빠르게 읽다 보니까 이 단어를 스킵하고 읽었던 분들은 이 문제 되게 쉽네 하고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좀 오래 깊게 하셨거나 아니면 문제를 꼼꼼히 읽으셨던 분들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가능한데 특허법상에 기해서는 못하지 않나? 민법에 기해서 채권 침해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묻는 바에 따르면 10점 분량을 쓸 게 아닌데 1점 분량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출제 제대로 한 것이 맞을까? 내가 모르는 논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문 2번부터 막혀가지고 고민하다가 시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0점 부분에 대한 이 문제도 고민하다가 시간 좀 날리다가 썼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 못 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설문 2번 때문에 이번 시험도 마냥 쉽지 않았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신 논문이에요. 최신 논문인데 제가 GS 5월달에 B형 문제를 이제 만들고 분석을 하면서 이 논문도 저의 GS 대상에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독점적 통상 실시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 있었던 논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판례 부분에서 지방법원 판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했고요. 2000 가합이니까 1심 판례면서 엄청 옛날 판례인 거죠. 이 판례는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어서 괜찮은데 그 다음 2002 2004년도에 선고된 또 1심 법원 판례에서는 완전 독점적 통상 실시권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이제 판례는 이렇게 있고 거기 앞서서 학설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또 내려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부정한다는 부정설이 있고요. 근데 또 긍정한다는 견해가 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처음에는 B형 GS 5월달에 열리는 B형에서 이 논문을 가지고 출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 제가 출제 안 했다고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1심 법원 판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 특허법원 판례 무조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수험생 분들께서는 너무 시험 범위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일부 어떤 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 특허법원 문제가 판례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이제 가르치고 계세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제 입장에서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좋고 저도 그만큼 특허법원 판례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저도 편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강사로서 특허 기출 문제를 계속 분석해 보면 최신 특허법원 판례가 종종 나옵니다. 그 문제를 최신 특허법원 판례가 기초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출제된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허법원 판례가 시험 범위 아니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분석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최신 특허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출제 문제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 범위도 시험 범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강사님께서는 최신 특허법원도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최신 1심 법원 판례는 당연히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하겠죠.
저도 1심법원 판례까지는 공개조차 잘 안 되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 옛날, 즉 20년도 더 전에 대법 판례도 아니고 특허법 판례도 아니고 1심법원 판례는 저도 이거는 준비를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긴 해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 옛날에 1심법원 판례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판례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특허법속으로 반영된 개정법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개정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게 저의 좀 이제 개인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고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는 1심 판례이면서도 엄청 옛날 판례이다. 따라서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학설이 있죠. 그런데 학설이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서두에서 이렇게 독점적 통선 시식권 또는 완전 독점적 통선 시식권에 대해서 침해 소송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 포함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물음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독점적 통선 시식권자의 침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논의한 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즉 다르게 말을 하면 학설로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려면 서로 이제 논의가 주고받은 다음에 교수님께서 나는 따라서 긍정설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다. 나는 부정설이 맞다고 타당해. 이렇게 서로 이제 논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축적이 되어야 이제 학설로서 긍정설 입장, 부정설 입장 이렇게 있다 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논문 작성할 때 이렇게 물음표로 했다는 것은 학계에서 이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많지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자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X라고 했고요. 뒤에서는 그 1심 지방법원 판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부정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128조 1항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독점적 통선시권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법 규정을 보더라도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특허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학설도 지금 물음표라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정설 입장이라 하고 계시고 판례도 정말 옛날 판례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지에는 뭘 써야 될까 해서 이제 보시면 그래도 묻는 바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GS 때도 말씀드렸고 기출 강의할 때도 설명드리는데 55회인가 56회일 거예요. 거기서도 처음 보는 이제 강사님들께서도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선사용권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중령권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사용권과 중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있었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강사님들도 그러한 것만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적용이 아니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학원 강사님들께서도 유추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사용권과 중령권의 의, 법적 취지, 요건, 효과, 그리고 일반론 쫙 바르고 적용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시험에서 답안 작성을 할 때에 묻는 바에 따라서 제가 써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묻는 바에 따라서 특허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에서 나는 짧게라도 다뤘다 이렇게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로서 특허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나는 논의를 했다는 것을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썼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있어요. 써야 점수가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56회에서도 선사용권에 대해서 유추 적용했다 하겠다라는 그 목차로서 대목차로서 선사용권 유추 적용 가부라고 목차를 쓴 분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엉터리를 썼든 점수가 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고 그냥 선사용권 중령권에 대한 일반론만 쫙 바르고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분들은 점수가 조금은 부족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무 내용이나 쓸 거라도 목차로서 대목차로서 나는 썼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차로서 먼저 구현하고요. 그다음 학설로서는 이제 일반론적인, 즉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침해금지 청구권과 같은 한 범위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제 침해 소송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침해 소송에 대해서의 이제 원고 적격, 그러니까 침해금지 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그 교재에는 이제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답안지에 썼는데, 이 판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28조 1항 특허법의 법리라고 해서 특허권자 또는 정연시식권자로 그 원고 적격을 한정하고 있다 해서 그 법리를 써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 및 서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도 준비하셨던 것들 쭉 바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쓰시고, 결론에서는 독점적 토사실권자는 채권 침해에 기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특허법상 손배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묻는 바에 따라서 나는 해결했다라는 것을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문제를 나는 풀고 넘어가겠다. 또 난 이거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난 이걸 제일 잘 풀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고민한다면 이제 좀 시간이 뒤에 좀 많이 말릴 수 있는,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설문 3번. 네, 설문 3번과 설문 4번은 또 최신 판례, 대법원 판례였고 다들 준비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안 포섭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제 5점이니까 논점은 1개고요. 설문 4번도 간침이니까 논점이 5점이니까 1개죠. 네, 답지 바로 볼게요. 이 부분 직접 침해의 의의 및 요건, 그 다음에 소목차 2번 미완성품 생산의 특허 발명 생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저희가 예전 판례랑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다 잘 쓰실 것 같은데, 조금 주의할 부분은 이제 제가 소목차 3번이라고 했죠. 이때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판단 방법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 법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줄 더 추가했다라고 이제 수업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위에 있는 판례에 녹여가지고 이제 연속해서 적어도 되겠지만 좀 더 나는 이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소목차로 따로 이제 쓰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 포섭. 이거는 위에 있는 판례 요건대로 그대로 포섭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국내에서 반제품이 생산되었고 이것이 타국에 수출되었고 한 1인에 대해서 이제 혼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 13종의 개별 원액을 혼합하여 도성물 제조 공정에 관한 방법 방법명을 총광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혼합하는 것이 극히 사소하고 간단하지 않고 라고 포섭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에서는, 그리고 제가 또 GS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극히 사소하고 간단하지 않다라는 근거를 각주해 보시면 혼합하는 그 조건이 정말 까다롭다라고 이제 판례 판결 이유에 나와 있어요. 혼합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판례 요건 중에 극히 사소하고 간단하지 않다라고 포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문제 출제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기출에서는 그 혼합 조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다라고 이제 좀 바꿔서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조 방법이 특유하고 진보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겠죠. 따라서 특유하고 진보한 특허를 받을 만큼 그런 그 방법을, 제조 방법을 타국에 있는 A사가 이제 한다는 것은 이제 극히 사소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혼합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되어 있지만 교수님께서 출제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변형해서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 요건 중에 이 요건, 즉 극히 사소 간단 부분에 포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액들의 혼합 공정에 따라 13가 면역 원성이 구현되지도 않기도 하는 점에서 13종의 개별 원액들의 생산만으로도 13종 모두에 대하여 면역 원성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원액 생산 행위는 침해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안 포섭이 조금은 이제 길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판례 표현을 가지고 이제 끌어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침 여부도 이제 판례 내용이니까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소설, 독립설 따라 이제 내용 논의하시고 종소설 타당하다 사안에서 이제 A국에서 조성물을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그 전 단계인 개별 원액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간접침이 아니다라고 포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니까 다들 다 준비를 잘 하셨을 테지만 설문 2번에서 조금은 이제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문 3번 사안포섭 좀 꼼꼼히 하시는 게 조금 포인트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2번 넘어갈게요. 갑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생물학적 활성 화합물과 컨주게이팅 되는 잔기를 갖는 폴리알킬렌 글리콜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허가한 의약품의 유효 성분인 인터페론 베타 1A에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공유 결합하여 폐길화한 것인데, 인터페론 베타 1A는 단백질 의약 물질로 체내에서 활성을 가지며 비정상적인 면역작용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효과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페론 베타 1A가 이제 이런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한편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혈액 중의 짧은 반감기, 면역 원성 및 항원성 유발과 같은 단백질 의약 물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백질 의약 물질에 결합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체내에서 활성을 가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 발명과 관련된 이 사건 의약품인 폴리베타는 명칭이 새로 폴리베타로 지정했고요.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 효과인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효과를 가지면서도 그래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되어 있고요. 폐길화함으로써 인터페론 베타 1A의 혈액 중 평균 체류 시간 및 반감기를 증가시킨 의약품이다. 그러니까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 효과가 아니라 다른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폴리베타의 수입 품목 허가를 받는데 장기가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존속기간 연장 출원을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할 거는 인터페론 베타라는 것은 유효 성분인 거죠. 그 유효 성분은 기허간 의약품의 유효 성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위 지문을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설문 1번 단문이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제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제도 출제될 거다. 출제되면 무조건 설문 1번에 그에 대해서 의의가 출제될 건데 그 의의는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판례를 쓰는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존속기간 연장 출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그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판례가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출제되는 법리인 경우에는 먼저 판례가 제시한 그 제도의 의의를 먼저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례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제도를 설명한 후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설명은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제도를 대해서 너 생각을 설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판례를 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에 대해 특허청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논하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10점이니까 5점, 5점에서 논점이 총 2개다. 그리고 여기는 친절하게 주어졌죠. 첫 번째 논점은 제도 설명하라. 두 번째는 특허청장의 결정입니다. 특허청의 결정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최신 판례임에서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판례였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폐길화라는 용어가 나오고 인터페론 베타라는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이제 기술 분야 중에 제약 분야에 특유한 내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분야가 아닌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기술 내용을 반영한 이 판례는 출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판례는 형평성 차원에서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판례를 문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술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법리를 이제 이해하기에는 기술 내용을 모르고는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론도 설명드렸는데 그때 이제 수강생 분께서 다른 강사님께서는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오는 A급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조차도 그 말을 듣고 아 그런가요?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기출 문제를 분석해도 이제 기술 내용을 배제하고 출제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라는 그 판례 아실 거예요. 반도체 웨이퍼 연마형 패드 있죠. 그 간접침입 판례. 그 판례가 한 50 초반대 기술 때도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때 출제될 때는 기술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아니고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 내용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서 한 반 정도만 본문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전히 이제 기술 내용 몰라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신뢰를 했고요. 그 당시에도 거의 통용되는 내용이 기술 내용은 거의 안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법리만 알면 된다. 그리고 의용발 그리고 뭐 선택 발명 이런 것도 이 50 초반대 기술 때 가르치던 강사님께서는 의용발 당연히 전공자는 제약 쪽이겠지. 그리고 선택 발명도 화학 발명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발명 쪽이 화학 분야가 아닌 뭐 기계 분야, 전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용발 어려울 수 있죠. 선택 발명 어려울 수 있죠. 이와 같이 반도체 분야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기술은 몰라도 돼가 거의 이제 통용되던 시기였어요.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을 분석했을 때는. 하지만 최근에 59회 때 의용발이 이제 의용발 출제하면서 기술 용어가 등장을 했고요. 하지만 이때도 기술 내용을 엄청 딥하게 몰라도 될 정도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점은 기술 내용이 등장했다는 거고요. 60회는 이 반도체 웨이퍼 연마형 패드 판례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이때는 기술 내용이 담긴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도 거의 이제 한 페이지 가득할 정도로 좀 많이 길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59회부터 강의를 할 때 이제 기술 내용까지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60회를 보면서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기술 내용까지도 좀 공부를 해서 물론 제가 다른 분야까지 전공자보다는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판례를 이해하는데 문제를 푸는 데 충분할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수험생께서는 이제 다른 강사님과 좀 다른 것 같아서 혼란이 온다 했을 때 준비하셔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이제 출제가 돼서 이제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술 분야의 분들을 형평성을 위해서 안 넣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분명히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이야 다른 강사님도 다 이제 나올 거라고 찍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잘 푸셨겠지만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판례에 대해서 준비를 좀 등한시 했었다면 이 문제도 좀 난이도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문제 2번도 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판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 2번 같이 다들 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번 시험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너무 자책하거나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1번 이제서 이제 특허청의 결정 풀어야겠죠. 이 답지 볼게요. 답지에서 일단 필요기 특공에서 이제 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연장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서 시행령 7조 1항 1호.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에서 시행령에 대한 규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검토 사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제가 대법원 판례를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종한 단계에서는 특허법 판례를 삭제했는데 그 다음에 특허법 판례 대법 판례 다 제가 암기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답지만큼 이렇게 암기 막 길게 잘 암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을 테니까 이걸 좀 짧게 썼을 거고, 그럼 특허본 판례 이게 이제 여러 번 두 번째 시험부터는 이제 이 판례가 출제된다면 특허본 판례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이 법리가 새로 등장했는데 처음으로 시험에 등장했죠. 그렇다면 특허본 판례 법리와 대법원 판례가 다를 경우에는 특허본 판례도 짧게 써줄 필요 있습니다. 짧게 써주고 그 다음에 검토, 사안 보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특허본 판례를 안 썼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을 문제점에 쓰기보다는 난 의의로 쓰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답안 작성 방법을 의미 취지해서 여기에 시행령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특허 판례는 안 쓰겠다 이러시면 대법 판례를 쪼개가지고, 왜냐하면 대법 판례도 그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효의 의미에서 판례 쓰시고 대법 판례 쓰시고, 그 다음에 활성 부분의 의미 쓰시고, 그 다음에 검토, 사안 이렇게 답안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신 판례 작성하시고 사안 포섭 하실 때 이것도 이제 연습이 다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약효는 무엇이다 먼저 밝혀줘야겠죠. 왜냐하면 문제점에서 시행령 7조 1항 2호를 왜 밝혔냐가 또 중요한데, 두 번째 줄에 이때 신물질이란 것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일 것을 요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약효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활성 부분이 같냐 달라지냐 달라져서 먼저 약효부터 밝혀야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약효가 이제 판례에서도 이제 특정 질환명 또는 증상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약효라는 것은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 효과이므로, 그러니까 평균 치료 시간, 반감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말하는 효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약효는 이것이므로 따라서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 효과인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 효과를 가지는 인터페론 베타 1A가 활성 부분이다. 그래서 먼저 약효가 무엇인지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활성 부분이 무엇인지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PEG 그 자체만으로는 체내에서 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왔던 문제 본문을 끌어온 거죠. 그 다음에 결합물 전체가는 판례에 나와 있던 미출신 부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그리고 본문에 따라서 포섭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활성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활성 부분이 무엇인지 밝혔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품목 허가된 의약품의 공지된 활성 부분에 그 자체로는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을 부과하는 의약품 발명은, 이게 지금 존속기간 연장으로 신청한 거죠. 이것은 연장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강조한 거지만 대목차에서 연장 대상인지 여부라고 했으니까 사안 포섭 마무리할 때도 연장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결론은 묻는 바에 따라서 특허청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겠냐 해서 거절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연장 등록 출원이니까 당연히 특허청은 거절 결정이겠죠. 그 다음에 설문 2번, 이것도 이제 워낙 중요한 판례여서 이제 저도 A형 때 내고 B형 때 내는데, A형 때는 12점으로 내서 좀 단원점으로 준비했었고 B형 때는 10점으로 출제했었죠. 그래가지고 좀 연습하는데 충분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점이니까 5점 5점 해서 논점은 2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판례에 대해서 하나의 판례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하나의 법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2개의 법리를 말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12점과 10점으로 논점 2개로 출제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0점으로 논점 2개로 출제했죠. 그 이유는 답지본에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목차의 판례는 특허 발명이 연장되었을 때의 그 연장된 효력 범위를 말하는 법리예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되지 않는 것에 비추어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한 유효 성분, 효과,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연장된 특허 발명의 효력 범위에 대한 법리를, 판단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먼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사안 보시면 안전성, 유효성은 유효 성분인 폐기일화된 인터페론 베타 1A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폐기일화된 인터페론 베타 1A라는 것은 다른 용어로 하면 이제 페그 인터페론
인터페론 베타 1A라고 판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좀 사안포섭 하는데 좀 내용이 길어진 측면이 있어요. 이시 이제 페기라데 인터페론 베타 1의 수신산염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허가 대상 물건은 페기라데 인터페론 베타 1인 유효 성분이다. 그리고 연장 전 특허 발명이 물질 발명이죠. 따라서 유효 성분설에 따르더라도 좀 이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서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학설 중에서 더불어 해석설의 입장에 좀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점은 연변경 의약품에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허 발명이 있죠. 그런데 존속기간을 연장해요. 연장하면 연장된 효력이 어디까지냐, 여기냐, 여기냐 판단을 해야겠죠. 그게 첫 번째 대목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침해자가 있는데 침해자의 물건까지 효력이 미치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미친다. 어떤 경우에 미치냐? 그게 변경한 구성이 있는데 그 변경 구성이 염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판례가 미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미친다라고 제시한 법리이기 때문에 대목차 1번의 판례와 법리가 구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례 보시면 침해자의 물건에 변경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염 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염 변경에 불과하고 유효 성분에 의해 나타내는 효과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 제품에 미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안포섭 쭉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갑은 발명 X에 대해 청구 범위를 1항 내지 5항으로 구성하여 2024년 10월 11일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설문 1번. 갑은 청구항 2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의견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였다. 심사관은 2025년 7월 4일 특허 결정을 하였고 거절 결정 등본 송달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10점이니까 5점, 5점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논점이 두 개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묻는 바가 딱 두 개나 있네요. 그래서 논점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의견서 제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항 제2항을 취하하는 내용의 출원 취하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장은 이를 반려하였다. 특허청장의 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했습니다. 묻는 바도 한 개인 거죠. 적법 여부. 그리고 논점도 한 개, 100.5점이니까요.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논점 없고요. 그냥 논점 주어진 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최신 판례는 아니어서 조금은 이제 GS에서 보기 어려운 논점이긴 해요. 하지만 1차 때 워낙 유명한 판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때도 많이 봐왔던 판례고 2차 교재도 다 실어져 있으니까 아마 결론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다만 그 판례를 쓸 때 판례 표현을 좀 이제 근거들을 여러 개 제시하기보다는 좀 결론을 먼저 확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확정 짓고 나서 어떠한 이유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붙일 때는 여러분의 그런 이제 리걸 마인드로 좀 응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교재에서 나왔던 판례를 좀 계속 회독을 했었다면 좀 이제 잘 푸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설문 2번, 설문 이제 1-2번.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갑이 특허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논하시옵니다. 이때는 당연히 재심사 청구와 거불심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거불심이란 제도는 내가 심사관과 막 엄청 다퉜는데 나는 무조건 이게 맞는데 진보성이 있는데 심사관은 계속 진보성이 없다라고 맨날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어. 난 너 말 믿을 수 없어. 나 이제 심판 올라가서 계속 불복해 볼래 라고 하는 게 불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거불심은 조금은 애매하긴 해요. 두 번째로는 설문 2번이 거불심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재심사와 거불심을 다 이번 문제 3번에서 다루고 싶은데 한 문제 출제하기보다는 재심사 문제 따로, 거불심 문제 따로 이렇게 출제할 의도였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거벌심 뭐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는데 뭐 가정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문제를 풀 때 한 번의 가정은 가능하지만 두 번, 세 번의 가정은 문제를 잘못 푼 거다,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한 번의 가정을 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거벌심을 이제 다음 문제에서 푸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 답안지에 거벌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신사만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분할 추론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할 추론을 독자적인 논점으로 출제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배점이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분할 추론도 논점을 쓸 수는 있지만 쓰더라도 결국에는 재심사 청구하면서 즉 이 청구항 2항에 대해서 삭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이 1항, 2항, 3, 4, 5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재불비 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론에 대해서 이거는 재심사 청구하면서 청구항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분할 추론하면서 이제 재심사에서는 1, 3, 4, 5는 다 이제 특허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허 받겠죠. 그래서 1, 3, 4, 5는 재심사를 통해서 특허 받고 청구항 2항에 대해서만 따로 분할해가지고 심사 받아보겠다, 다퉈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분할 추론인데 결국에는 분할 추론도 재심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배점이 좀 더 컸다면 분할 추론도 독자 논점으로 쓸 수 있겠지만 배점도 적을 뿐더러 분할 추론은 재심사 제도를 이제 꼽사리 낀 개념, 그러니까 이제 1+1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재심사 청구가 준원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재심사 청구를 크게 잡았고요. 의미, 취지, 요건, 그리고 오전 분량을 쓰는 데 있어서 요건 및 뭐 효과사만 쓰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일단 거절 이유가 뭔지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발설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절 이유가 여기 설문 1번 주어졌고 설문 2번에서는 진보성이 주어졌으니까 이 설문 1번에 대해서 뒷받침 조건에 대한 법리를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심사 청구 목차 안에 뒷받침 요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나는 보증하면서 재심사 청구하겠다라고 사안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날짜가 주어졌으니까 날짜도 같이 포섭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 갑은 재심사 청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써도 되고요. 플러스 재심사 청구를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분할 추론해서 청구항 2항에 대해 다퉈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추가로 이제 뭐 사안을 해결해서 한 줄 정도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 심사관은 청구항 1항 내지 5항 모두 인용 발명 Y에 의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갑은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다퉈봤는데 심사관은 너 말 안 돼 해가지고 거절 결정했고요. 갑은 난 인정할 수 없어 해서 심판 청구했고요. 특허 심판원은 이제 한번 봤더니 의견 제출 통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구항 1 및 2는 진보성이 인정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쓸게요. 네. 1, 2, 3, 4, 5 있는데 심사 단계에서 진보성이 없다라고 다 받았죠. 받았는데 거불심에서는 1, 2항의 진보성이 있고 3, 4항이 여전히 진보성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하지만 3 내지 5항은 여전히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항을 기각했다. 그러니까 인용 발명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특허 심판원 심결이 적법한지 논하시옵니다. 이제 6점이니까 뭐 배점은 뭐 5점, 1점 이렇게 해도 되는데 1.5점 해도 되는데 뭐 3점, 3점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이제 3점, 3점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분량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답지 보시면 먼저 거불심의 이제 적법 여부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취지 쓰고요. 법적 성질, 심사 절차와 신급 구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속심적 성질을 가지죠. 이게 뒤에도 연결되니까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건 및 사안에서 이제 요건과 사안을 함께 포섭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점이 큰 게 아니다 보니까 배점이 컸다면 요건과 효과 쓰고 사안 따로 쓸 텐데 배점이 3점으로 적겠으니까 요건과 사안 함께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본안 심리를 해야 되는데 기각 심결을 했죠. 그래서 본안 심리로서 기각 심결이 적법하냐 할 수 있는데
일단 170조 1항 2항에서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법리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법리를 다 잘 쓰실 겁니다. 썼는데 먼저 의 취지, 그 다음에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저도 그렇고요. 이 규정은 의미 취지, 법적 성질, 판단 기준 판례가 세트예요. 주된 취지 부합있죠. 이게 원칙과 예로 나눠가지고 원칙은 의제청 줘야 된다. 하지만 예외로서 주된 취지가 부합하면 그 부분 있죠. 이 판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리고 또 가르칠 때도 다 이걸 세트로서 다 무조건 암기하세요라고 판단 기준 판례 다 이제 꼼꼼히 암기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의하시는 하는데 여기서는 이 판례를 저는 답안지 안 썼죠. 이걸 왜 안 썼냐면 이 주된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의제통을 안 해도 된다. 이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의제통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주된 취지에 부합한다면 이 판례를 써야겠죠. 그런데 주된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즉 이 판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인용 발명 1에 의해 가지고 진보성이 없다. 하지만 심사 단계에서 하지만 거불심에서 봤더니 진보성이 없는 건 맞는데 인용 발명 1이 아니라 인용 발명 1 플러스 2였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걸 같다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으로 판례가 주된 취지 부합하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 발명이 좀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으면 이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딱 출제 취지에 부합하는 판례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도 인용 발명 Y였고요. 여기서도 인용 발명 Y예요. 그러니까 진보성이 없다라고 했던 4항부터 5항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인용 발명이 전혀 바뀌지 않고 거절 이유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이제 심판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 바뀐 부분이 없으니까 주된 취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답안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판례를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그 판례도 맞는 판례니까 여기서 법적 성질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쓰신 다음에 추론 일체의 원칙 작성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판례가 적용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다. 주된 취지가 부합했냐 안 했냐 따질 필요도 없이 인용 발명 Y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써버리면 약간 좀 얘 그냥 암기한 대로 썼네라는 인식을 조금은 줄 수 있긴 하다. 그리고 배점상으로도 3점 분량을 쓰는데 그것까지 쓰는 거는 조금 이제 5점 분량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답지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추론 일체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항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을 때 심사관 추론 단계에서 심사관은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즉 만약에 1항부터 1항이라부터 4항까지 진보성이 있다 하더라도 5항만이라도 진보성이 없으면 무조건 거절 결정 때리는 거죠. 따라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개의 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결정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심판관이 봤을 때 1항, 2항이 진보성이 있든 없든 3, 4, 5항에서 진보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거절 결정 타당하네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추론 일체의 원칙이고 그러한 법리는 위에서 이제 거불심의 법적 성질, 속침적 성질을 가진 단과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론 일체의 원칙 쓰시고 사안에서 추론 발명이 하나의 항에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추론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항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신결은 적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드린 대로 총광 3에서 5항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신결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상관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기각 판결은 기각 신결이죠. 네, 죄송합니다. 기각 신결은 적법하다라고 이제 수정하시면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각 판결이 아니라 기각 신결이죠. 네. 네, 그다음 이제 설문 3번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최신 특허법원 판례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네, 이게 제가 저희가 7월 중순에 2차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에 이제 최신 판례 자료만 또 제가 찾아가지고 좀 공부해야 될 거, 좀 알아둬야 될 거, GS에서 다뤘더라도 중요한 판례, 그리고 GS 다루지 않은, 즉 6월 이후에 선고된 판례 중에 중요한 거 있으면 나올 것 같은 거는 제가 또 정리해서 7월 1일에 제공했던 자료입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판례인데, 이 판례예요. 즉 공유자 1인의 자기 실시 범위라고 해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해서 법규정 있지만, 그런데 공유자의 자기 실시 범위, 즉 공유자 1인의 자기 실시 범위를 너무 넓게 보면 99조 3항과 4항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자 1인이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타인에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행위의 전 과정이 공유자의 계산 아래 그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유자에 의한 자기 실시로 볼 수 있다라는 최신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월 1일에 이걸 보충 자료로 제공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판례에서도 보시면 피고가 이제 문제에서는 A사 예상하죠. 제3자 A상 예상합니다. 소송 당한 사니까요. 그 피고에게 이제 납품한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가 됐다. 그렇다면 피고와 그러니까 A사가 H가 피고 실시 제품을 즉 A사가 주도적으로 생산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제조 판매 전 과정이 F가 이제 공유자 1인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이렇게 실시 행위의 전 과정이 공유자의 계산 아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공유자 1인의 실시로 볼 수 있는데 이 공유자 1인이 피고 A사와 등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였다 보기 어려워가지고 이때는 침해가 인정되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이 문제의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신 특허법원 판례도 이제 뭐 안 나온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강사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술적인 내용도 이제 안 나오니까 좀 배제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험생도 저도 알아요. 제가 공부할 때보다 공부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소뿐만 아니라 특허도 공부량이 계속 늘어나요. 판례가 쌓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도 강사님이 공부 이거 제외해도 돼 제외해도 하면 당연히 듣기 좋은 말이니까 좋고 강사 입장에서도 기술 내용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서 좋고 최신 판례 제가 4월부터 계속 이제 최신 판례 계속 검색하고 기술 검색하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안 하게 되면 정말 강의하는 데 편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출을 분석하게 되면 이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특허법원 판례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술 내용도 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좀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원래 몸에 좋은 게 이제 쓴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독학하지 않고 제가 고생해서 뭐 어려운 기술 내용이라든지 최신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찾아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튕겨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해하시고 넘기시면 되니까 그러면 다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좀 제가 좀 가르치는 내용이 좀 어렵거나 좀 기술 내용을 하고 싶지 않은데 최신 판례, 최신 특허법원 판례 누군 어떤 강사님은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봤듯이 여기 최신 판례 바로 시험 나왔죠. 그런데 다른 이제 해설 문제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최신 판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옛날 그러니까 1기간설, 1기간 대설이란 그 학설 내용은 거의 없어요.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논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조차 거의 없다 보니까 엄청 사장된 엄청 옛날 법리예요. 그래서 아마 교재에도 그렇게 학설 내용도 없고 답안지 이렇게 오전 분량으로 쓸 만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여러분께서 공부를 할 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데 좀 약간 그 편식하듯이 공부하시면 나중에 피를 볼 수 있는 게 좀 저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조차도 아마 제가 확신하는데 이 1기간 대행설, 1기간설에 대해서 GS에 나올 거라고 문제로 출제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출제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조차도 GS 시즌이 끝난 이후에 선고되는 최신 판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판례화, 문제화 시켜서 출제할 수도 없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1기간설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출제 근거를 최신 판례로 잡을 때만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문제, 올해 문제는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던 세 번째 근거가 이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기간설, 1기간 대행설 다들 알고 있는 용어고 논점이지만 그거를 오전 분량으로, 사전 분량으로 답안을 써라고 시켰을 때 잘 썼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리고 판례, 최신 특허본 판례를 타깃으로 출제한 건데 최신 판례를 쓴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7월 1일에 제공했던 보충자를 본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판례를 못 썼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근거 세 번째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점 자체는 1기간 대행설 쓰는 게 맞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제대로 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더라도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변별력,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변별력을 줄 만큼 출제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이 문제를 엄청 옛날 문제로 이제 출제한 것이 아니라 최신 특허 법원 판례를 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발명 X에 대해 특허 등록을 받은 후 특허권 지분 50%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라고 해서 공유자가 되었네요. 그래서 특허권 공유가 되었으니까 공유에 대한 개념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허권 지분을 이전한 후 갑은 을 동의 없이 실시권 설정할 수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A사에게 다른 제3자에게 발명 X의 생산을 의뢰하였고 A사는 발명 X를 생산하여 갑에게 납품하였습니다. 그래서 A사에 대해서 우리가 갑의 실시로 볼 수 있냐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옵니다. 그래서 14점이니까 5점, 5점, 4점, 5점, 4점, 5점, 4점, 5점, 5점 어떻게 하든 논점은 3개다 해서 마지막 결론까지 하면 총 모차는 4개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하자마자 바로 그 최신 판례 나왔네 한 다음에 첫 번째는 지분 이전했으니까 공유의 개념 써야겠다 해서 특허권 공유의 개념 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A사의 행위가 결국에는 다른 공유자의 침해인지 여부,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이니까 실제 이 문제 출처의 근거가 된 판례도 침해라고 했었고요. 그 판례에 기초한 판단 근거로 보더라도 교수님께서 출제할 때에 요건들이 있었죠. 답지 보시면 전 가정의 그 공유자 계산 아래에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건 불비로 A사는 이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침해니까 을 조치로서 A사에 대한 조치 그리고 갑에 대한 조치 이렇게 모차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문제 처음 접하자마자 이제 떠올렸던 것들을 그대로 답안지에 작성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저도 이제 답안 작성을 이 해설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도 좀 더 이제 다른 목차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차였냐면 을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문제들 저희 GS 많이 연습했었죠. 그때 주체가 여러 명이면 그 주체별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했었죠. 그래서 저도 보면 주체가 A사뿐만 아니라 갑이란 자도 주체가 다른 사람이 등장하니까 먼저 갑에 대한 조치 생각하고 A사에 대한 조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럼 선결로서 논점 한 개가 비니까 이때는 A사 행위가 침해인지 여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GS 이제 강의할 때 강조드렸던 문제풀이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체별로 이제 조치를 하나씩 생각하고 그 선결적으로 침해인지 여부가 나와야 조치가 나오는 거냐, 선결에 먼저 침해 여부도 쓰고, 이렇게 해서 1, 2, 3, 4 결론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안 해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성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답안지 해설지에는 제가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체감상 좀 난이도? 체감상 느꼈을 때 문제를 접하자마자 떠오르는 목차에 가까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을 보시는 이제 수험생 답지 목차 형태가 조금은 근접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처음엔 떠올랐던 이제 목차 위주로 해설지를 구성을 했고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제 수업을 잘 들었던 분들은 또 이렇게 두 번째 목차로 또 이제 작성을 하셨다면 이것도 좋은 답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차는 특허권이 공유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원칙과 제한 이제 취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사의 갑을 특허권 침해 여부 해서 최신 판례죠. 공유자의 자기 실시 범위를 너무 넓게 보면 이제 읽었던 부분이고 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실시 행위 전 과정이 공유자의 계산 아래 그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유자 갑의 실시로 볼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단순히 의뢰했던 것 뿐이고 공유자 갑의 계산 아래에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실시가 아니므로 A가 한 발명 X의 생산 및 납품 행위는 자기 실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의 실시는 을 특허권 침해이다 라고 해서 침해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판례를 모르다 보면 1기간 대행이란 법리에 따라서 1기간에 맞으면 어떻고 침해고, 침해가 아니고 아니면 침해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이제 뭐 해설할 수도 있는데, 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례가 이렇게 딱 있고 요건을 제시했는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판례를 모르면 이렇게 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하지만 판례를 제대로 쓰시고 그 판례에서 제시한 요건에 따라서 포섭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답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해니까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A세에 대한 조치, 판례 있죠. 이제 공유자 1인이라도 이건 보존 행위로서 침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에 또 손배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판례가 있죠. 이때는 지분 법의 내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왜냐? 손해액은 갑 및 을 전체의 손해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쪼개서 이제 손배 청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50%니까 반 정도 손해액 청구한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조치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조치가 아까 갑에 대한 조치가 이제 공유물 분할이죠. 이건 이제 합한값 쓰시면 됩니다. 대논점이 될 경우에는 합한값 쓰시면 되고, A 조치는 이렇게 침해 금지 청구 가부, 손배 청구 가부, 그 다음 검토 사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사 침해 여부는 대목차 1번처럼 공유의 개념에서 이제 원칙, 제한 취지 있죠. 원칙, 제한 취지, 그 다음에 제한되는데, 그러니까 원칙에서의 99조 규정과 제한에서의 99조 규정을 균형을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그러면 공유자 1인의 자기 실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서 최신 판례 써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안포섭, 이렇게 대목차 1번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넘어갈게요. 이제 갑을 및 병은 대학교 동기로서 공동으로 브로콜리 줄기에서 천연물 X를 추출하는 방법을 발명하기로 하였다. 갑은 관련 선행 논문을 제시하여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고 되어 있죠. 돈만 또 제공했네요. 그러면 갑은 발명자가 아니다. 그리고 을은 아이디어 제시했는데 다행히 구체적 실험을 통해서 완성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갑은 발명자다. 을은 발명자다. 병도 발명자죠. 네, 문제에서 아이디어 제공 실제 실험을 통해서 구체화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하니까 을과 병이 발명자입니다. 설문 1번 14점이니까 5점
5점, 5점, 4점, 뭐 4점, 5점, 5점이든 논점 개수는 3개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논점은 이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특파권자가 누구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갑과 병은 을 몰래 발명 Y에 대한 특파권을 A사에 이전하였다. 그러니까 갑은 발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A 몰래 A사에 이전한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갑은 무권리자가 되겠네요. A사는 특허 출원서에 갑과 병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근데 갑은 발명자가 아닌데 발명 적었으니까 잘못했죠. 2024년 11월 4일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였다. 그 후 을은 갑과 병이 A사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여 발명 Y가 특허 출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을이 A사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조치 이를 논하시오. 해서 A사 특허 출원에 대한 조치를 각각 묻고 있으니까 딱 개수가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은 발명자, 특허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A사에 대한 조치, 그 다음 세 번째 논점은 특허 출원에 대한 조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보시면 먼저 발명 Y의 공동 발명자 판단 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문제점, 판례, 검토, 사안에서 좀 유의해야 될 거는 먼저 동그라미 1번은 갑은 발명자 아니다 쉽죠. 을은 발명자다. 그 다음에 3번 발명자다 했는데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공동 발명자 여기까지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발명자는 맞아요. 하지만 공동 발명자인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판례에서 말을 하는 거는 공동 발명자일 것을 요구할 때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까지 요구하죠.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 협력했다는 과정에 대해서 물론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뭐 추론을 하자면 대학교 동기로서 공동으로 하자라고 했고 공동으로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럼 제공을 나 혼자 뭐 이제 소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줄 때 제공이니까 명시적으로는 상호 협력이라는 표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기로서 공동으로 하기로 했었고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뭐 상호 협력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해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 발명자라고 이제까지도 포섭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목자. 그래서 을의 A사에 대한 조치로서는 이제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 이행소송 가부. 이거는 판례가 없지만 논의가 있고 검토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다 좀 어렵지 않게 다 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특허 출원에 대한 조치가 문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시행규칙에 대한 논점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GS에서 출제를 할 때 이 시행규칙 이 발명자 정정에 대한 규정을 GS에 출제를 좀 하고 싶어서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출제할 수 있을까 해서 제 GS 보신 분들은 혹시나 이제 아시겠지만 문제 본문에는 이렇게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적혀 있는 갑과 병이 다른 이제 무권리자가 발명자로 적혀 있는 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넣었던 이유는 제가 시행규칙 이 발명자 정정을 출제하고 싶었었는데 고민 끝에 제가 그걸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출제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출제한 교수님의 의도는 이 시행규칙을 쓰는 것이 의도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시행규칙을 GS 내려고 했던 이유가 개정법이라고 해서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허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니까 좀 한 단계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행규칙이라고 해도 시행규칙인 경우에는 개정법이라 하더라도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배제하려고 했는데 또 최근에 그 5월 달에 이제 교수님 논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또 발명자 이제 보호 측면에서 최근에 교수님께서 논문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 표현을 보고 이거를 출제하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99조의 이에 따른 이전 청구는 모인 특허를 전제로 하죠. 따라서
선의의 무권리자로부터 특허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선의의 무권리자가 발명을 착오로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자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악의의 무권리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는 악이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죠. 따라서 발명자 정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교수님의 논문 내용, 이거를 저는 기초로 해서 GS로 이제 처음에 초안에서 만들었거든요. 결국엔 삭제했지만 그걸 제가 왜 삭제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보려면 법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확대해서 볼게요. 잠시만요. 시행규칙 28조이거든요. 일단 출제 의도는 이게 마땅한 이유는 이 전문 개정이 2024년 10월 31일에 있었는데 이 규정이 시행한다는 날짜 이후에 여기 문제에서 출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출원일이 2024년 11월 4일이죠. 이날 전에 이 규정이 이제 이제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규정이 이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면 가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법 규정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출원인이 죄송합니다. 출원인이 착오한 경우에 대한 조치, 발명자 정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3항부터는 특허권자가 발명자 정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가지고 1, 2항은 출원인이 출원 단계에서 내가 착오로 잘못 적었네. 그러면 조치를 출원 단계에서 해야지 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3항부터는 그 이후에 특허권자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출원 단계에서 알고 봤더니 발명자를 내가 잘못 적었었네. 지금이라도 고치려면 고칠 기회를 줘야 되니까 3항부터는 등록 이후 단계에서의 발명자 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원 단계와 등록 이후 단계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차이점이 하나가 이 3호예요. 3호 보시면 특허권자가 99조의 2에 따라 특허권을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여기서는 필기 안 되군요. 그러면 이제 말로 설명을 할게요. 문제에 따르면 출원인은 A사인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A사가 출원을 했다가 할 때에 A사가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사가 특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무권리자 특허인 건 좀 모르고 관가하고 특허 결정을 한 거죠. 특허를 받았는데 이후에 A사가 나중에 설정 등록 받은 이후에 봤더니 1항 본문에 따라 그러니까 A사가 내가 출원인일 때 그러한 시절에 착오로 내가 발명자 잘못 적었었네. 이 경우에는 따라서 추가 정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3항입니다. 하지만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특허권이 이전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99조의 2에 따라서 특허권 이전 청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A인 경우에 즉 발명자를 잘못 적은 자는 A이지만 특허권이 이전돼가지고 여기처럼 을로 만약에 넘어왔다 한다면 을이 특허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가 됐을 때 이 3항을 다시 해석하자면 A가 아니라 을이 되겠죠. 문제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니까 을인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은 이후에 1항 본문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1항에 탁 올라가면 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출원인이 아니었죠. 출원해서 발명자를 잘못 적은 자는 A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규정을 해석할 때에 충돌이 없는 이유가 특허권자와 출원인이라는 용어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A사 통일시킬 필요 없이 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석할 때 을이란 자는 이전 받은 자인데 설정 등록 받은 이후에 정정하려는 경우인데
왜 정정을 해야 되나 1항 본문 따라 봤을 때 출원인은 을이 아니라 할 때에 이전받은 자니까 이전해준 자가 출원되겠죠. A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할 때 막힘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항, 2항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권자에 대한 게 아니라 출원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99조의 2항에 따라서 특허권이지 아니라 출원인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라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거를 이제 출제를 할까 하다가 이제 초안에는 문제를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삭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 규정상으로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이 이전된 경우라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궁금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두 번째 대목차 논점 출원인 병의 변경 절차 이행 소송 가부 이거는 규정이 없고 판례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건 논점이에요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99조의 2라는 규정이 있고 출원인 명의 변경 이행 청구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99조의 2를 없는 공간을 메꾸려고 해석할 수 있을지 유추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인 거고 논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유추 적용할 수 있을지 않을지 논의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논의조차 없고요.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떡하니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그걸 메꾸려고 유추한다? 이건 좀 이제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GS 때 이걸 안 냈긴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규정을 만약에 설사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석할 때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출원인이 규정은 없지만 이 규정을 유추하여 출원인 명의 변경 소송을 통해서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라고 이제 유추했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한다면 그럼 출원인은 문제처럼 이제 을이 되겠죠. 이제 출원인은 이전 받았으니까요. 을은 이제 출원인이 또 착오를 인하여 했는데 이때 출원인과 용어는 출원인으로 같지만 다른 자잖아요. 왜냐하면 착오를 해서 발명자를 잘못 적은 자는 처음 했던 출원인, 즉 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을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규정에 유추 적용함으로써 출원인이 만약에 이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여기에 A사가 아니라 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충돌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특허권자와 발명 이제 착오를 일으킨 자는 출원인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달라요. 특허권자, 착오를 일으킨 출원인. 그렇기 때문에 규정 해석하더라도 충돌이 없는데 여기는 이전 받은 경우라고 해석해버리면 유추 적용해버리면 출원인이 을인지 아니면 A사인지 이거를 이제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이게 좀 문제가 되다시피 해서 저는 이건 출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서도 출원 단계가 아니라 99조의 2라고 해서 특허권을 이전받은 경우를 전제라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출제하실 때 특허권을 만약에 이제 받은 상태로 전제했다. 즉 문제에서 세 번째 줄 있죠.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했고 특허 등록까지 받았다. 이렇게 했다면 이런 내용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99조 2에 따른 이전 청구는 모인 대상이고 그때 선의의 무권리자로부터 이전 받았다면 선의의 무권리자가 발명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A사는 갑과 병이 을 몰래 이전한 거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착오라고 봐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특허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신규칙 28조에서 마지막 그 4호 있죠. 그게 또 적용되니까 그 규정과 충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출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법리가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출원인 A사라고 했을 때 이제 착오를 일으킨 자는 A사인데 출원인 명의를 바꾸게 되면 출원인은 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되는 점에서 저는 답안지 보시면 결국에는 시행규칙 28조가 적용하는 건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답안지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교수님께서 출제하실 때 출원하였고 특허 등록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논문대로 출제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또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GS 만들면서 특허 등록까지 한 것도 해봤는데 다른 판례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빼기로 하고, 아무튼 이 문제만 봤을 때 출원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내용을 적용시키기에는 법 규정상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답안지에 쓰진 않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출제 의도는 이거기 때문에 혹시나 마지막 논점을 신규칙으로 썼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출제 의도에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제 답지처럼 정당 권리자의 조치는 투트랙이라고 1차 때부터 계속 배워왔었죠. 그래서 특허권 이전 청구와 세트로 공부하는 게 정당 권리자 출원입니다. 등록 이후 단계는 99조의 2와 35조, 그리고 등록 전 단계는 출원인 이제 이전 명의 변경 청구 소송, 그리고 34조 이렇게 세트로 하고 있으니까 이 세트에 대해서 나머지 논점으로 정당 권리자 출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이게 시행규칙인 이유에 대해서 을이 A사로부터 출원이 이제 원래는 A사였죠. 그리고 발명자가 갑과 병이었고요. 근데 명의를 이전 받았어요. 그러면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명자는 이제 지금은 갑과 병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을이 A사 및 특허 출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의 취지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먼저 A사로부터 출원이 명의 변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명자를 을병으로 바꾸는 발명자 정정 논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부터 이제 이런 문제 출제할 때 갑이 을 및 병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했을 때 저희들은 을과 병을 따로 논점을 생각을 하죠. 먼저 을부터 조치를 취하고 그걸 고려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논점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시간 순으로 병의 조치를 생각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해석하신 대로 A사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발명자를 존중할 수 있으니까 발명자 정정이 논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별개의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사에 대해서는 이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전 받았더니 발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난 싫어, 문제가 돼, 이럴 경우에는 그냥 특허 출원에 대해서 정당 권리자 출원을 할 때 정보 제공을 하죠. 그래서 특허 출원에 대한 조치는 정보 제공을 특허 출원을 하면서 정당 권리자 출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답안 작성하는 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당 권리자 출원이라는 논점을 잡지 못했다면 시행규칙이라고 잡아야 되는데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쓰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시행규칙을 생각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이라는 규정 자체가 출원인에 대한 규정은 별도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것을 유추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출원인과 출원인 이름이 또 용어가 똑같다 보니까 출원인이 을로 바뀌었죠. 근데 을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발명자를 잘못 적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발명은 공동 발명자인 거죠. 즉 을 혼자 발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파권은 공유하고 있어요. 처음에 출원할 때에는 A만 했기 때문에, 즉 갑과 병이 다 넘겼기 때문에 괜찮다 할 수 있지만 다시 이전 받을 때는 을이 아니라 병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출원인은 을과 병이 공동 출원한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악이죠. 네, 악입니다. 이제 악이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에요. 결국 교수님 논문에 따르더라도 선의인 경우에 발명자 등등 가능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또 특허권
권자인 경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출원 단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출원인 명의가 혼동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을과 병이 이제 이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중에 을이 아니라 병은 선의가 아니라 악이기 때문에 착오라는 요건부터가 불비여가지고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기가 조금은 이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34조 이거를 쓰더라도 충분하고요. 설사 이게 아니라 뭐 신규칙 발명자 정장을 썼다 하더라도 출제 의도가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은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제 발명자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쓰는 것이 조금은 괜찮겠다. 그래서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설문 2번입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유상 통상 실질권자니까 이자에게 무효심판 이해관계인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돼요. 그렇다고 막 어려운 정도 아니긴 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하지만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변별력 갖출 때 최신 특허법원 판례, 그리고 최신 대법원 판례지만 기술 분야 때문에 좀 등한시했던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충분히 변별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번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뭐 동차분들이나 또는 이제 정말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내년 시험 무조건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공부 방향을 설정하실 때 너무 내가 편식하지 않았나, 너무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듣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변리사 시험은 갈수록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100점 방지형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00점 방지형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한 5번 정도 최신 특허법 판례 기출되었어요. 되었는데 그게 최신 판례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말씀하실 뿐인데 지금까지 계속 최신 특허법 판례는 나왔으니까 이제 만약에 내년까지도 시험을 바라보셔야 된다면 이제 편식하지 마시고 최신 특허법 판례까지도 조금은 이제 공부하셔서 안정하게 좀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2차 공부를 했던 걸 생각하면 이거를 대충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공부하고 가르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도 노력해서 같이 가르칠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1시간 좀 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메일로 저 설명을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자책하거나 좀 암울하게 막 방에만 있지 마시고 조금 이제 힐링하시면서 좀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생각 가지고 이제 지내다 보면 또 이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